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중요한 결론이나 내가 맡은 업무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말을 기록하고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억의 빈틈까지 AI가 대신 채워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가 목에 걸고 다니며 회의나 대화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AI 기기를 시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까지 정리해준다면 분명 편리한 변화일 겁니다. 다만 내 일상의 대화가 늘 기록되고 저장되는 환경을 우리는 어디까지 편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화면을 넘어 우리의 기억까지 보조하는 AI. 6월 2일 화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6월 2일 화요일 AI 톡톡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수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영 아나운서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이 AI 목걸이 혹시 만들어진다면 착용해 보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네. 잘 못 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회의 때는 편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뭐 우리가 평소에도 조금 계속 차고 다니는 거는 조금 고민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뭔가 친구를 만났을 때도 이게 목에 걸고 있으면 네, 네. 괜히 말도 조심하게 그렇죠. 되고, 네. 대화도 조심스러워질 것 같은데 AI가 이렇게 기억을 도와주는 시대 자체가 좀 반가워지긴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선은 또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AI 관련된 5가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트로픽에 조단위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AI가 핵심으로 급부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3대 강국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독자 AI와 GPU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다음으로는 손정희 회장이 프랑스에 131조 원을 베팅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진짜 뉴스인 줄 알았다. 선거판 덮친 AI 가짜 뉴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0년 수학 난제 AI가 풀어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수학에서도 AI 관련된 새 패러다임이 시작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에 조단위 투자를 단행합니다. 차세대 AI 에이전트 시장의 핵심 기업과 협력하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HBM 등 고성능 메모리 공급 기회도 넓히겠다는 전략인데요. K메모리가 AI 인프라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이 GPT를 만든 오픈 AI 이야기는 많이 전해드리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오픈 AI의 경쟁사로 꼽히는 이 엔트로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단위 투자를 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의 단독 투자 규모만 수조 원 수준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엔트로픽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 국내 반도체들이 이렇게 큰 투자에 나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트로픽은 테크 업계에서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항마로 불릴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AI 에이전트 기업입니다. AI 모델 클로드는 이미 시장에서 똑똑하기로 소문이 났는데요. 최근 이 회사의 몸값이 무려 1,440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쥐고 흔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동참한 겁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테크 업계들이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또 AI 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좀 글로벌 빅테크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또 직접 투자를 진행했다는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엔트로픽에 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석이조 전략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확실한 미래의 거물 고객사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들이 더 똑똑한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요. 여기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엔트로픽의 인프라에 우리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탑재하는 고속도로를 뚫은 셈입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2012년에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의 지분 7천억 원을 샀다가 나중에 8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엔트로픽 투자 역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네, 또 기사를 보니까 이 엔트로픽이 아마존이나 구글과도 수조 원대 규모의 컴퓨터 인프라 계획을 또 맺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엔트로픽은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그리고 구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공룡들과 함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수십억 달러씩 돈을 보탰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들입니다.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엔트로픽이라는 핵심 허브를 통해 구글과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 끈끈이 다질 수가 있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확실한 활로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오픈 AI의 초대형 프로젝트에도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엔트로픽까지 양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네. 파운드리나 패키징 부문에서도 엔트로픽과 전방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삼성이 이번에 수조 원을 태운 결정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이번에 투자 참여 발표문을 내면서 정말 재밌는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바로 로직칩이란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로직칩은 쉽게 말해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연산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업계에서는 엔트로픽이 앞으로 선보일 차세대 AI 모델에 쓸 자체 AI 칩 설계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에 맡겨서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칩 디자인부터 생산, 그리고 첨단 패키징과 HBM 메모리 결합까지 모든 과정을 삼성전자 한 곳에서 다 해결하는 원스톱 패키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종합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를 넘어서 글로벌 AI 생태계를 같이 짜는 핵심 플레이어로 완전히 좀 인정받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사건이 주는 총평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대로 HBM 등 한국의 고성능 메모리가 이제는 AI 인프라 생태계의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중심 플레이어로 우뚝 섰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이라는 이 두 거대한 AI 핵심 축이 모두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이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건데요.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이 이번 조단위 투자로 인해서 한 차원 더 높게 뛰어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투자는 단순히 유망한 AI 기업에 자금을 넣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커질 AI 인프라 시장에서 공급 기회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AI에 이어 엔트로픽까지 글로벌 AI 기업들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K메모리가 AI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기부가 AI 3대 강국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독자 AI와 GPU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독자 AI 모델 개발과 첨단 GPU 확보를 바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착공과 전국민 무료 AI 서비스, 공공 민간 분야 AI 전환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정부의 AI 자립화 전략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AI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이 해외 기업들이 만든 서비스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가 검색이나 업무를 넘어서 이 산업과 공공 서비스 전반에 좀 들어오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AI 모델과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에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모델과 인프라를 갖춰서 AI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고 AI의 개발부터 칩 공급까지 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AI 풀스텝 공급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AI 위상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AI 지수나 글로벌 AI 성능 평가 등에서 당당히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성능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2차 독자 AI 모델을 공개하고 또 글로벌 기술 경쟁을 이끌어갈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작공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AI 자립화를 하려면 결국은 인프라죠. 특히 요즘 구하기 참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인프라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AI의 뇌를 훈련하려면 최고급 반도체인 GPU가 필수적인데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첨단 GPU를 무려 26만 장이나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경은 부총리는 특히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가 오면 국가 간의 기술 속도 차이도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욱 공격적으로 AI 인프라에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 모델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초 수준으로 AI 기본법과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 법과 제도, 인프라까지 좀 확실하게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고도화된 AI 기술들을 우리 일반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모두의 AI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고성능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를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려서 인원만 무려 130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린 전국민 AI 경진 대회를 통해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AI를 배우고 또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가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 무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노력인 거죠.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 과기정통부 수장이 네. 부총리라고 불리던데 맞아요. 이 부처의 위상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현장에도 좀 큰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맞아요. 과기정통부가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면서 범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하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구 현장의 묵은 과제들이 대거 해결됐는데요. 우선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연구 생태계를 확실하게 살려놨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원들이 가장 좋아할 변화는 18년 만에 R&D 예비 타당성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예전에는 연구 기획서를 내고 또 예산을 받기까지 거의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따라서 유행이 전부 지난 뒤에 뒤늦게 연구를 시작해야 했던 적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 기간이 5개월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서류 행식도 90% 이상 간소화하고 또 장학금도 대폭 늘려서 연구원들이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부터 이 R&D 혁신까지 정말 톱니바퀴가 아주 잘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차에 접어드는 정부의 최종 목적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K-문샷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인데요. 반도체, 소형 모듈 원자로, 양자, 바이오, 그리고 또 최근 삼성이 공장에 도입하겠다고 했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정말 미래 국가 생존을 책임질 핵심 전략 분야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대형 성과들을 내놓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제 틀은 전부 짜여 있으니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AX 시너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물들을 쏟아내겠다라는 포부로도 보입니다. 정부는 독자 AI와 첨단 GPU 그리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해서 우리 기술로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국민 AI 서비스와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까지 더해서 AI 경쟁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프랑스에 131조 원을 베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럽 최대 AI 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로 만나보시죠. 소프트뱅크가 프랑스에 최대 132조 원을 투자해서 유럽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원전 전력과 AI 주권 전략이 맞물린 투자 계획인데요. 다만 자금 조달과 실제 수요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밖에 나와 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아무래도 괜히 마음이 좀 급해지고 하잖아요. 네, 너무 초조해서 집 빨리 가고 싶죠. 특히 뭐 보조 배터리까지 없으면 네. 정말 충전할 곳부터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이렇게 최신 핸드폰을 많이 쓰고 네. 뭐 좋은 어플이 많이 깔려 있어도 결국은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AI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도 네. 이를 안정적으로 돌릴 데이터 센터가 전략이 뭐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프랑스에 최대 132조 원을 투자해서 유럽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132조 원, 네, 워낙 천문학적인 네. 금액이라서 이 전 세계 테크 업계가 또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대로 손정희 회장이 제대로 큰 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프랑스 북부 지역에 2031년까지 엄청난 용량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총 투자 금액이 최대 75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무려 1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프랑스의 폐원전 부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국역 원전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소프트뱅크에 넘기면 그걸 AI 데이터 센터로 뜯어 고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에너지 관리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로봇과 AI 인프라 허브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으로 이 프랑스가 선택됐다는 점도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히 가동을 중단한 이 원전 부지를 네. AI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네. 소프트뱅크가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폐원전 부지를 활용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아서 부품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또 깨끗한 저탄소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도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에너지를 펑펑 생산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원전이 있던 자리는 이미 대규모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전기를 곧바로 끌어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명당은 없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완벽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네. 직접 발로 뛰면서 이 손정희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번 딜은 마크롱 대통령의 끈질긴 만찬 외교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손정희 회장을 따로 만나 프랑스 투자를 강력하게 제안했었는데요. 한 국가의 원수가 직접 나서서 원전 전기를 다 대주고 또 인허가도 번개처럼 빠르게 해결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셈이기 때문에 손 회장도 깊은 감명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거대한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테크 공룡들에게 유럽의 AI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권 AI, 즉 소버린 AI라는 구상인데요. 프랑스 자국 AI 기업들을 키우고 또 프랑스를 유럽 AI의 절대적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줄지어서 프랑스의 수조 원대 투자를 발표하면서 프랑스가 지금 유럽 AI의 성지로 또 급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132조 원이라는 점은 또 엄청나긴 하지만 네.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회의적인 시선이나 뭐 일각에서는 또 법을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하던데요. 맞아요. 사실 냉정한 시장의 경고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다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최근 AI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다 보니 빚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최근 오픈 AI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금액도 채권자들의 반대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정작 채워 넣을 핵심 컴퓨터 장비나 또 이 시설을 빌려 쓸 최종 고객사까지 아직 사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도 요란하게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가 조용히 취소되거나 또 미뤄진 프로젝트들도 이미 많다 보니 월스트리트나 외신들은 정말 이게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AI 인프라 거품이 아니냐라며 좀 깐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또 자금 조달이나 고객 확보 같은 진짜 숙제들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소프트뱅크의 이 프랑스 투자가 최종 성공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 소프트뱅크가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전 세계의 다른 거물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성공하느냐, 이게 바로 1차원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진짜 대형 고객사를 언제 구체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이 약속의 현실성을 증명할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과연 손정희 회장의 거대한 132조 원짜리 도박이 유럽을 바꿀 AI 신대륙을 개척할 수 있을지 혹은 거품으로 끝날지 전 세계의 경제가 또 숨을 지겨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뱅크의 이 프랑스 투자는 AI 경쟁이 이제는 모델 성능을 넘어서 전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가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전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AI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손정희 회장의 이 대규모 투자가 실제 유럽 AI 지형을 바꾸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뉴스인 줄 알았다. 선거판 덮친 AI 가짜 뉴스가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가짜뉴스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신문처럼 꾸민 5.18 관련 허위 이미지가 SNS에서 확산하며 유권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AI 허위 정보에 대한 수사와 제도적 대응 과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네. 실제 뉴스처럼 만들어진 자극적인 영상들 많이 보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최근에 제가 모르는 뉴스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런 내용이 있었나 해서 봤는데 실제 뉴스더라고요. 가짜 뉴스요? 네, 가짜 뉴스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믿는 분들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네. 실제가 아닌가 하겠지만 계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믿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막상 내용을 보면은 근데 출처가 또 불분명하거나 뭐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는 편이 많은데 네. 이제는 이 AI를 활용해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 실제 과거 신문 지면까지도 실제 지면처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1980년 당시에 이 실제 신문 지면을 아주 정교하게 네. 이 통째로 복사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가짜 신문 이미지가 요즘에 이 SNS를 통해서 많이 또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혼란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떤 점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술의 발전이 선거판을 교란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광주일보의 옛날 제호를 그대로 베낀 가짜 신문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북한군 광주 투입, 무기고 탈취 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황당한 건 이 이미지가 1980년대 특유의 신문 이미지와 또 레이아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세대가 아닌 좀 젊은 층과 또 청소년들이 보면 의심 없이 진짜 과거 기록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5.18 기념재단과 해동 언론사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이런 정교한 가짜뉴스가 돌면 이게 표심에 엄청난 네.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제작자가 잡혔습니까? 네, 현재 사안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경찰들도 발빠르게 나서주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허위 이미지를 퍼나른 50대 여성 한 명을 붙잡아 입건했는데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또 댓글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통로를 추적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을 조사 중이고요. 또 문제의 게시글 240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교한 가짜 신문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최초 제작자는 아직은 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제작자를 잡는 게 이게 핵심일 텐데 추적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AI로 만든 걸 잡아내는 기술적 장치는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수사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번에 유포된 이미지에는 메타의 AI 필터가 자동으로 붙인 마름모 모양의 AI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포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추적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만든 이미지에 들어간 워터마크 정보를 감쪽같이 지우거나 혹은 변조해버리는 워터마크 삭제 AI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짜뉴스가 주로 퍼지는 플랫폼이 구글, 메타, 그리고 X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이들은 미국 법상의 면책권과 또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국내 수사기관의 개정 정보 요구나 삭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놀이문화처럼 가볍게 퍼나르는 젊은 층들도 처벌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대로 현행 5.18 특별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게 조작인데 진짜일까요? 혹은 조작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식의 유보적인 표현을 쓰면서 은근슬쩍 퍼나르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사실 전파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일종의 자극적인 밈이나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공유했다가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처벌 수위에 좀 깊은 고민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선거가 단 하루 남은 시점이라 정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고 우리가 선거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선거운동 마감 직전의 기습 공격입니다. 만약 투표 전날 밤이나 혹은 당일 새벽에 특정 후보를 겨냥한 초정교 AI 가짜 뉴스나 목소리를 조작한 딥페이크가 터지게 된다면 피해 후보가 사실관계를 반박할 시간조차 없이 투표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후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법과 규제, 기술적 차단이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종 방어벽은 유권자들의 눈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에 SNS나 메신저로 전달되는 자극적인 비방이나 과거 자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반드시 공신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시민들의 비판적 필터링과 또 윤리의식만이 선거 공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는 이제 실제 뉴스 지면처럼 보이는 허위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선거와 역사 왜곡의 도구로 악용할 그런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단과 수사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 선거를 앞두고 전달되는 자극적인 이미지나 주장일수록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만든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판단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의 난제를 AI가 풀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수학에서도 AI 관련 새 패러다임이 시작되나 이런 시선들도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오픈AI의 AI 모델이 수학자들이 8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추측을 증명하는 대신 이를 뒤집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I가 새로운 발견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최소영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영 아나운서는 혹시 학창시절 때 수학 잘하셨나요?
문과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요? 네. 저는 문과 잘하셨나요? 중에서 못하는 그래요? 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뭐 수학 문제 하나를 붙잡고도 정말 한참을 오래 붙잡고 좀 걸렸군요.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학창 시절의 제 모습처럼 이 네.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리던 인공지능이 이번에는 전 세계 이 수학자들도 8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수학 난제를 네. 단 32시간 네. 만에 풀어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건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낸 거죠? 네, 전 세계 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문제는 1946년 헝가리의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르되시가 제기한 단위 거리 문제입니다. 질문 자체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평면 위에 점 n개를 자유롭게 찍을 때 서로 간의 거리가 정확히 1이 되는 점들의 쌍은 최대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낸 에르되시는 점을 바둑판 모양으로 정교하게 배열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지난 80년간 전 세계 천재 수학자들은 이 격자 구조가 정답임을 증명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다고 해요. 그런데 AI가 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80년 동안 인간 수학자들이 매달린 이 문제를 AI가 어떻게 풀어낸 건가요? 인간의 접근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AI는 인간의 허를 찌르는 역발상으로 접근했습니다. 인간 수학자들은 에르되시의 추측이 맞을 거야 라는 걸 가정하고 그걸 증명하는 데만 매달렸는데요. AI는 거꾸로 에르되시의 공식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발상을 택했습니다. AI는 바둑판 모양이 아닌 인간이 상상조차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점들을 배열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그리고 이 새로운 규칙을 쓰면 기존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위 거리의 쌍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낸 거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인 티모시 가워스 교수조차 이미 새 시대의 진입로에 섰다며 AI에 대한 극찬을 또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AI가 뭐 단순하게 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건 익숙하지만 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새로운 해법을 찾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 천재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AI가 해낸 비결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네. AI만의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섭과 융합 능력입니다. 보통 인간 수학자들은 자기의 세부 전문 분야에만 매몰되기 쉬운데요. AI는 마치 마라톤과 장대 높이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인 대수적 수론과 또 이산기하학이라는 지식을 하나로 묶어서 인간이 찾지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흐트러짐 없는 무서운 집중력과 인내심입니다. AI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어나간 과정을 사고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각을 요약한 버전만 해도 소설 해리포터 한 권 분량과 맞먹는 7만 5천 단어가 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미 뇌 과부하가 와서 중단했을 엄청난 분량의 추론을 AI는 좀 끈질기게 이어나간 겁니다. 네, 그럼 이 엄청난 일을 해내기 위해서 네. 시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비용을 들으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오픈 AI의 내부 모델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2시간. 이틀이 걸리지 않았고요. 컴퓨터를 돌리는 데 든 토큰 비용도 단돈 $1,000, 우리 돈으로는 약 1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천재 수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든 인건비 그리고 시간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 또 빠른 시간으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테크 업계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GI 시대의 예고편이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인간 수학자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사건이 이 수학 그리고 과학계와 우리 미래에 던지는 그런 최종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지식의 모방 단계에 머물던 AI가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창조의 단계로 도약했다는 어떤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학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신소재 연구 등 인간의 지능이 막혔던 수많은 과학적 난제들을 AI가 초고속으로 풀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도 결국 인간이 짜놓은 가이드라인과 규칙 안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데 그쳤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재적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미래는 AI와 인간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래서 인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핵심 숙제처럼 보입니다. 네, AI는 이제 정해진 답을 빠르게 찾는 도구를 넘어서 인간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에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창의성을 완전히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수학과 과학 연구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난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5가지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이폰과 맥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글로벌 기술 기업 애플입니다. 애플은 기기와 운영체제 안에서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애플이 AI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흥미로운 전환기 중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애플이 어떻게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인물, 팀 쿡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조 달러. 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든 숫자죠. 2025년 10월 기준 애플의 시가총액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밟아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인데요. 스티브 잡스라는 그 거대한 천재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했던 팀 쿡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기적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한 시대의 종말부터 그의 주특기인 공급망 마스터, 4조 달러 거인의 탄생, 친환경 설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챕터까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한 시대의 종말부터 시작해보죠. 스티브 잡스 시대부터 2026년 9월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1998년으로 잠깐 시계를 되돌려 볼까요? 팀 쿡이 애플에 처음 합류할 당시 회사는 말 그대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다니던 IBM이나 컴팩 같은 튼튼한 직장을 떠나는 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가 주변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오직 자신의 직관을 믿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와 함께 이 위기의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그 본능적인 결정 하나가 나중에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공급망 마스터로 넘어갑니다. 팀 쿡이 운영의 천재로 불리는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 시대의 핵심은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미시적인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팀 쿡의 시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저하게 효율적인 운영과 협업에 초점을 맞췄죠. 바로 이 운영에 대한 쿡의 무서운 집착이 지금의 애플에게 상상 초월의 규모와 수익성을 안겨준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리더십이 시대를 이어가며 기가 막힌 시너지를 터뜨린 셈이죠. 팀 쿡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산 라인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장과 창고를 과감히 닫아버리고 위탁 생산으로 돌렸죠. 몇 달치씩 창고에 쌓여 먼지만 먹던 재고를 단 며칠치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특히 2005년에 플래시 메모리에 어마어마한 돈을 미리 쏟아부은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요. 이 결정 덕분에 나중에 아이팟 나노나 아이폰 만들 때 부품을 싹쓸이할 수 있었고 HP 같은 경쟁사들은 부품이 없어서 숨통이 막혀버렸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1998년 수석 부사장으로 시작해 2007년에 운영을 총괄하게 되고 2011년 마침내 CEO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물러나기까지 무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플의 엔진룸을 책임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아이폰이 지구 반대편에서 차질 없이 만들어져서 내 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건 전부 그가 짜놓은 완벽한 시스템 덕분이죠. 이런 완벽한 운영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세 번째 파트, 4조 달러의 거인입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팀 쿡이 CEO로 취임했던 2011년과 지금의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출은 2배 가까이 뛰어서 4,160억 달러를 찍었고요. 기업 가치는 더 비현실적입니다. 3,480억 달러였던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이상으로 폭발했거든요. 10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단 한 명의 CEO가 글로벌 기업의 체급을 이 정도로 뻥 튀겨놓은 사례는 역사상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성공 뒤에는 팀 쿡 특유의 냉철한 글로벌 실용주의가 있었습니다. 오바마부터 트럼프까지,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치 무대에서 그는 진짜 노련한 줄타기를 했거든요. 중국 시장을 지키려고 2,750억 달러짜리 추대형 계약을 맺고 홍콩 시위 관련 앱을 내리는 타협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에 6천억 달러를 쏟겠다고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화려한 금장 명패를 선물하기도 했죠. 철저하게 애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용주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팀 쿡의 애플을 다른 빅테크와 완전히 구분짓게 만든 강력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는 사용자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건 그냥 감시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이건 데이터로 광고 팔아먹는 다른 기업들과는 아예 길을 다르게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014년에 그가 포춘 500대 기업 CEO 최초로 커밍아웃하면서 사생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개인적 경험이 애플의 이런 단호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건 정말 의미심장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강해진 힘과 운영 능력을 가지고 그는 또 뭘 했을까요? 네 번째 파트, 친환경 애플의 설계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현재 애플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대비 무려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이 흔히 하는 겉보기용 그린워싱이 아니라는 증거죠. 이들은 애플 2030이라는 완전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진짜로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짠 환경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100% 재생에너지, 재활용 소재 극대화, 그리고 물 보존과 폐기물 제로화.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협력업체를 하나하나 통제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과거 그 복잡했던 하드웨어 공급망을 완벽히 길들여본 팀 쿡이에 가능했던 거대한 스케일의 통제력입니다. 17.8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애플의 전 세계 공급망을 쌩쌩 돌리고 있는 순수 재생 에너지의 양입니다. 협력사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설득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덕분에 2024년 딱 한 해 동안에만 무려 2,180만 톤의 온실가스를 허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시는 애플 기기에도 이 혁신이 녹아 있습니다. 최신 맥북 에어를 보면 전체 소재의 절반이 넘는 55%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성능이나 그 특유의 매끄러운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환경을 제품 자체에 박아 넣은 거죠.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배터리에 재활용 코발트 99%를 쓰고 자석에는 재활용 히토류를 100% 쓰겠다는 이 엄청난 계획. 원래 목표는 202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이 공격적인 목표를 이미 조기에 99% 이상 달성해버렸습니다. 진짜 실행력 하나는 인정해야 한다니까요. 물도 무려 900억 갤런을 아꼈고 작년 한 해에만 60만 톤의 쓰레기가 땅에 묻히는 걸 막았습니다. 공급망을 친환경으로 통제한다는 게 지구 전체에 얼마나 거대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지 이 숫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다음 챕터입니다. 애플에 불어올 새로운 바람을 확인할 시간이죠. 2026년 9월 팀 쿡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을 차기 CEO는 바로 존 터너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분이 뼛속까지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사실이요. 철저하게 운영과 공급망 전문가로 평생을 바쳤던 팀 쿡과는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팀 쿡은 단순히 회사를 4조 달러짜리 괴물로 키워낸 경영자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그 막강한 권력을 인권과 환경을 지키는 정의의 벽돌로 쓰고자 했던 뚝심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이런 헌신과 철학은 비즈니스 역사에 정말 굵직하고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를 남겼죠. 자, 이제 운영의 대가가 무대에서 내려오고 다시 하드웨어 전문가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과연 애플은 과거 스티브 잡스 시절처럼 미친 듯이 제품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쿡이 그토록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이 거대한 운영 기계를 조용히 이어가게 될까요? 4조 달러 제국의 다음 10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술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함께 읽는 일도 중요해졌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는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세나테크놀로지 리포트입니다. 시장은 세나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리포트 해설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의 진화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세나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살펴볼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이 회사가 단순한 통신기기 제조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기업의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토바이 헬멧에 다는 통신기기, 다들 아시죠? 그걸 만들던 화사가 도대체 어떻게 최첨단 피지컬 AI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 극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화의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애널리스트가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우뚝 섰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문장이죠. 더 이상 그냥 헤드셋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섹션, 폭발적인 단기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요. 핵심 고객사인 할리데이비슨과 쇼웨이의 1분기 재고가 작년보다 무려 20%나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창고에 쌓여있던 구형 모델 재고가 싹 다 팔려나갔다는 거죠. 이제 성수기인 2분기가 다가오니까 이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세나의 신제품을 엄청나게 찾고 있는 아주 긴급하고 대규모의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 폭발은 숫자로 바로 증명되는데요. 무려 110억 원. 이게 바로 2026년 2분기에 예상되는 세나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8억 원이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점프한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꿈만 쫓는 게 아니라 본업에서 이니 바위처럼 단단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북미 인프라의 대규모 확장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세나테크놀로지 매출의 무려 80%가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 바로 미국 현지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최종 조립 라인을 직접 짓는 겁니다. 핵심 시장 한복판에 물리적인 거점을 딱 만들어버리는 건데 이건 그냥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밀려드는 수요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인 거죠. 인프라를 확장하니까 생산 능력도 당연히 엄청나게 뛰겠죠. 2025년에 6만 개였던 기기 생산 실적이 2026년 생산 능력 기준으로 무려 15만 개로 껑충 뜁니다. 2배가 훌쩍 넘죠. 기존 설비 가동률은 진작에 100%를 뚫어버렸고 최근에 확보한 자금으로 이 폭발적인 수요를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진짜 거대한 그릇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섹션, 드디어 나옵니다. 피지컬 AI와 무인 골프 로봇입니다. 세나가 최근에 무인 골프 로봇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에서 굴러가고 판매되는 하드웨어를 떡하니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통신기기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피지컬 AI 하드웨어 제조사로서 공식적인 데뷔를 알린 엄청난 사건이죠. 네 번째 섹션, 로봇 군집 통신과 메쉬 기술입니다. 골프장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은근히 스마트폰 신호가 툭툭 끊길 때가 많잖아요. 그 넓은 야외 공간에 5G 기지국을 촘촘하게 깐다는 건 솔직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세나는 대형 기지국 없이도
로봇들끼리 알아서 직접 통신하는 이른바 메시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지국 없이 로봇들끼리 끊기지 않는 자생적인 디지털 대화를 나누는 셈이죠. 야외 공간의 그 고질적인 통신 단절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버린 겁니다. 이 강력한 군집 통신 기술을 무기로 세나는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당장 내년 말 국내 골프장 납품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렌탈이랑 일반 판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골프장이라는 특정 공간을 넘어서 향후에는 거대한 물류센터용 로봇으로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로드맵이죠. 마지막 5번째 섹션, 기업 가치와 향후 전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눈빛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나증권은 세나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꽉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다는 건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 회사의 펀더멘털 개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제 시장이 세나테크놀로지를 평범한 헤드셋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유식한 말로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로봇이나 AI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일원이 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아예 다른 레벨, 다른 리그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통신망도 닿지 않는 그 넓은 골프장을 자신들만의 메시 기술로 완벽하게 연결해낸 세나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독보적인 군집 로봇 기술이 물류센터를 넘어서 더 크고 복잡한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들의 피지컬 AI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다음 타겟은 과연 어디일까요?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진정한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회사의 다음 행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